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군용기 위협 비행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까지 벌이며 동시다발 도발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세 번째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로 우리 군은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한 뒤 도발에 항의하는 전통문을 발송했습니다. 북한이 심야 동시다발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빈틈없이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삼축체제는 여전히 유효한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경 등 관련 기관의 조직적인 왜곡, 은폐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9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올라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각국 중앙은행에 강도 높은 긴축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 전망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타자 이승엽이 두산 베어스의 새 사령탑이 됐습니다. 통산 홈런 1위인 이승엽 감독의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초대 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인 총 18억 원에 사인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군용기를 동원하고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로 사격이 금지된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까지 벌였습니다. 우리 군은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전통문을 보내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국방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도발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오늘 새벽 1시 20분쯤부터 5분 동안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등 13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새벽 2시 57분쯤부터 10여 분간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 4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낙탄 지점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축 구역 안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오늘 새벽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포사격을 한 만큼 두 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까지 최소 4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합참은 또 북한이 오늘 새벽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700여 킬로미터, 고도는 5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군용기까지 동원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10시 반부터 오늘 새벽 0시 20분까지 군용기 10여 대로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술조치선은 우리 군이 유사시에 대비해 설정한 가상의 선입니다. 북한 군용기는 9.19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서동부 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에서 7km까지 근접 비행한 건 지난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당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은 이렇게 도발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내고 남한군이 어제 제5군단 전방 지역에서 10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한 군부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 조치를 취했다며 밤사이 벌인 일련의 무력 행동의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합참은 어제 철원 사격장에서 미군이 단독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연장 로켓포 MLRS 포병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철원 사격장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포병사격 훈련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표적도 더 후방에 배치했다며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지난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해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도 오늘 오전 9시쯤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의 이번 포병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며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기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국형 삼축 체제는 유효한 방어 수단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도발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이 무차별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빈틈없이 대비태세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위반인 것은 맞다면서 도발 행위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위반이라고 언급한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합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지 시선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런 물리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뒤따른다면서 대적관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도발 수준을 높일 경우 선제 타격도 검토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고 대신 삼축 체제는 유효한 방어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준비해 갖고 온 삼축 체제라는 것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해졌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보고 삼축 체제는 유효한 방어 체계입니다.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삼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전쟁 결정에 있어서 심리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의 북한 미사일 대응 체제를 말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는 유사시에 북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하는 대량 응징 보복까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NSC 상임위도 열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도발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한 뒤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우리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9.19 합의까지 위반하면서 해상 완충구역 내에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책임 있는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정된 호국 훈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독자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독자 제재 내용 전해주시죠. 네, 외교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1년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따라 또 제재의 효과성을 위해 독자 제재를 추가적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호주, EU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제재 효과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는 미국이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들을 교차 중첩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과 호주도 이 중 일부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제2자연과학원 선양대표 강철학과 다렌 부대표 변광철, 또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 등입니다. 또 기관 16곳은 대량 살상무기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관물, 원유 밀수, 그리고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는데요. 로켓공업부, 고려항공무역회사, 또 국가해사감독국, 화성선박회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 거래 또는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0년부터 이미 남북 간 교역이 금지된 상황이라서 사실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는 강력한 메시지여서 북한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밤 북한의 도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밤사이 북한의 동시다발 도발을 두고 여야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북한이 이번 도발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9.19 합의 지속 여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선 북핵 위기를 키운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도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동시다발 도발에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됐다며 정부의 위기 대응이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역시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어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는 여야 입장이 또 첨예하게 갈리고 있죠. 네, 당시 정부의 사건 대응이 부실했고 조직적인 은폐, 왜곡 정황까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인데요.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적으로 수사 의뢰했다며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는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도 어겼다며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월북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근거가 있다며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조작한 사건이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 국정감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는 24일까지인 국회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위와 정무위원회 등 모두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토위 국정감사는 경기도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경기도 국감은 올해도 사실상 이재명 국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는지를 두고 시작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인 이재명 대표가 방산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며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이 대표를 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이 물가 정점일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과 8월 2달 연속 하락한 수입 물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인 수입 물가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번 달엔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현재 상태를 종합하면은 한 2-3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전망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려가 다시 커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한 달 전보다 3.3% 상승하며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는데도 수입 물가가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환율이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5% 넘게 상승하면서 원화로 환산한 수입 물가가 덩달아 올랐습니다. 실제로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계약 통화 기준 수입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4%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천연가스와 밀, 옥수수 등 원자재 가격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 역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10월 정점론이 나왔는데 지금 경기 상황상으로는 10월 정점론은 어려운 것 같고 향후 한 5%대 물가 상승이 지속되지 않나. 미국의 급격한 긴축 정책으로 한동안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물가 정점 시점을 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올해 배춧값 폭등으로 김장하기 망설여진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산 김치가 금치라고 불릴 정도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 중국산 김치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마포 농수산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중국산 김치가 많이 팔리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주로 식당이나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찾는 채소 가게인데요. 점심 장사를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이 중국산 김치를 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김치를 파는 상인분들은 최근에는 배추값이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좋은 중국산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보단 올해 국산 배추가 너무 많이 올라서 수입김치 찾으신 분들이 한 20-30% 많이 이렇게 고객들이 늘으신 것 같아요. 올해 배추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 지난주까지는 아예 국산 김치가 풀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중국산 김치를 사는 손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가격 부담을 호소하며 중국산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중국산 김치 수요가 늘어난 이유, 배추와 물을 비롯해 김장에 필요한 재료비가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9,700원대까지 올라 무려 10,000원에 육박했는데요. 지금은 6,000원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 역시 지난해보다 40% 넘게 비싼 수준입니다. 무도 한 개 3,700원대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랐고 깐마늘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중국산 김치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가게에서는 중국산 김치 10kg이 18,000원 수준에 팔리고 있습니다. 환율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10% 넘게 오르긴 했지만 국내산 김치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니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다만 중국 김치 수요가 늘었다고 해도
영세업체들은 매출 증가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물가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이미 대부분 품목의 매출이 떨어진 데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국산 김치 가격이 올라도 반사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증가하면서 감소세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17일에 치러지는 대입 수능 방역 대책을 오늘 논의한 뒤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일주일 전보다는 증가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3,583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3,000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 전보다는 4,900여 명이 줄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 8월 19일 이후 8주 만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3,523명, 해외 유입은 6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9명 줄어 237명으로 사흘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35명이고 치명률은 0.11%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들어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중단과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처럼 방역 지침은 완화되고 있지만 유행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000여 명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또 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전체 병상 가동률도 9일째 10%대에 머물고 있어 안정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50만 8천여 명이 응시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는 올해 수능도 확진 수험생을 분리해 별도의 시험장에 배치하고 모든 수험생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수능 2주 전부터 공동 상황반을 운영하고 점심시간엔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는 등 시험장 방역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보다 상세한 방역 대책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검찰이 어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을 분석한 뒤 필요하면 이 전 대표를 추가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무고 혐의만 송치하고 증거인멸 교사 등 나머지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주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의혹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를 해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성진 당시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2013년 무렵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여러 가지 접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총 20회 이상 접대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당시 김성진 대표가 한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회사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내가 힘 좀 써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인 거죠. 네. 그런 진술이 나왔고 결국은 그와 관련해서 그 후에 특가법에 있는 알선수재 또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 등등이 계속해서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완강하게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방송 출연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부인하는 상황이고 어제도 또 SNS 통해서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예, 이번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게 무고 혐의입니다. 네. 이게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죄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형법 156조 규정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요. 즉 무고의 고의가 있는 상황에서 무고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착각을 해서 한 경우는 무고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이게 허위 사실인 것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행위를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서 송치하기로 했다라는 걸 두고 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좀 제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어제 경찰이 한 행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허위 신고입니다. 이 허위 신고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그런 신고를 말하거든요. 즉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명예훼손 고소가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면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실제로 성접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실이 어떻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만 경찰의 판단,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판단은 이준석 전 대표의 행위는 무고, 따라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즉 성접대 사실 또는 접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한 차례 더 판단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알선수재 그리고 성매매 처벌법 위반 같은 건데 이거는 송치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이건 왜 그랬던 겁니까? 네, 얼핏 보면은 다 하나의 맥락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떤 거는 송치하고 어떤 거는 송치하지 않고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르냐,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떤 행위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 외의 요건까지 다 충족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고 또 경찰 입장에서 그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만 이제 이건 기소해야 합니다라고 검찰에 보내는 거거든요. 송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행위의 존재 여부와 함께 공소시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매매라든지 아니면 특가법에 있는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령 그런 행위가 존재했다고 경찰이 파악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어차피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기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불송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어도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 단계에서의 경찰의 판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로 피소된 이유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고소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망법이죠. 여기 보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인터넷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또 요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게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 진실한 내용이라면 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결국 별개의 사건입니다만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존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좀 더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인 거군요. 근데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무고와 함께 남아있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건 송치하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증거인멸 교사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증거 위조 교사로 이해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형법 155조의 증거인멸과 친족간의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는 행위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 증거 방법 중에 하나인 참고인의 입을 막는다,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든다, 이걸 증거 인멸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확인서, 이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건 그럼 증거 위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데
그 뒷장에 주요 내용이라는 표제로 해서 네. 왜 이거를 송치했는가, 왜 송치하지 않았는가 등등을 자세하게 달아두기도 합니다. 의무는 예.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이제 우편으로 발송되니까요. 받아보면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이제 그 사건 직접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다만 하나 짐작을 해보자면 참고인이 어떤 그 허위의 진술서를 쓴다. 예. 이거를 증거 위조로 보지 않는다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이걸 증거 위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증거 위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같은 맥락에서 경찰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도 듭니다만 예. 사실은 어떤 이유로 해서 송치하지 않았는지는 예. 경찰의 객관적인 그리고 명시적인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예. 이게 최종 종결은 아니거든요. 네. 결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검찰에서 이거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보강 수사 지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수사해라 라고 돌려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반대로 지금 무고가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 무고 이거 성립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돌려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의 담당 범위가 많이 늘어나고 또한 역할도 더 중요해졌습니다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결국은 검사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검찰 단계를 거쳐야 또 그 후에 혹시 기소된다면 재판까지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 혐의가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태고요. 검찰이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성상납 행위가 있었다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 무고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무고죄 유죄 무죄 여부를 가리려면 또는 그 전 단계에서 무고죄로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사가 가리려면 결국 성상납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처벌 가능하냐를 다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직위에 있었던 정치인의 사생활적인 부분을 법정에서 또는 검찰에서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만약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턱이 높아요. 왜냐하면 2011년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대법원 판결들이 계속해서 네.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증명의 정도입니다. 과연 이 허위 사실,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요하느냐. 네. 대법원은 굉장히 높게 요합니다.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된다. 즉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무고죄 처벌할 수 없다라는 예.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지 않았을까 정도가 아니고요. 증거에 의해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성접대 등의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만 무고죄 역시 처벌 가능하다고 보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네. 어떤 방어 전략을 펼치게 될까요? 글쎄요. 사실 기소가 된 상태에서 공소장과 증거 내용을 봐야 방어 전략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아직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약간 좀 관망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직전 조사가 상당히 긴 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사에서 아마도 그 전에 1차 조사와 그 마지막 조사 사이에 여러 수사를 한 끝에 얻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추궁했을 거예요. 네. 그 증거가 아마도 이 무고죄 송치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을 텐데 예. 짐작입니다만 예. 김성진 전 대표 이외에 다른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가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만 예. 그리고 또 그 외에 단순한 진술이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예. 또 객관적인 자료가 짐작해보자면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숫자가 필요합니다. 즉 결제를 했다면 그 영수증 그리고 만약 그 결제를 했고 비용이 지급됐다면 그 비용의 항목은 무엇인가 다른 경우와 비교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경찰이 하지 않았을까 싶고 예. 그런 자료들 역시 검찰로 넘어갈 테니까요. 앞으로 검찰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네.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의 결론이 나왔고요.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향후 어떻게 또 이게 전개가 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절도 사건을 이유로 반 전체 학생들의 DNA 검사를 요구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DNA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법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와 경찰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살 A군은 얼마 전 학교에서 DNA 채취 검사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학기 초부터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아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용의자를 가리기 위해 반 전체 학생의 DNA를 채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현금은 없어져 있는 상태로 지갑이 발견이 되어서 그 지갑을 학교 측에서 경찰에 물증으로 제출을 했고 수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DNA 검체 채취를 요청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 측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커녕 특정 학급만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반만 진행하는 거였고 저희 반만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설명을 잘 안 해주셔서 어떻게 채취를 하는지도 잘 몰라서 애들끼리 조금 너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서 눈치를 보고 현행법상 채취 대상이 동의하면 영장 등이 없어도 DNA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DNA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 학교가 반 전체 학생에게 검사를 요구한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학생들의 DNA가 묻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DNA랑 겹치는 학생들 전부 다 범죄 혐의자이냐.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개별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절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DNA 검사 대상과 범위는 수사 주체인 경찰이 결정해 협조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경찰은 오히려 학교 측이 먼저 DNA 검사를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책임 주체가 누구든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니만큼 DNA 검사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DNA를 이제 채취하는 그런 방법은 대단히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PTSD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혁신학교입니다. 특정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DNA 채취 검사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도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낮 동안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2도, 토요일인 내일은 2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나며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쌀쌀하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어제만큼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2도, 대구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맑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주말 포근한 날씨 속에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강원도산에 물든 단풍을 감상하러 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핵심을 꼽자면 증거 없이 월북으로 몰았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저희가 대통령 그리고 여야 입장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좀 바빠가지고 서해 공무원 감사원 발표를 중간 발표를 한다고 그랬나 이런 보도는 제가 봤는데 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언론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 20여 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고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고 이대준 씨의 억울한 죽음에 진실을 밝히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습니다.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일 뿐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5개 기관 20명을 무더기 수사 의뢰하는 중대한 사안을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습니다.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잠시 뒤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짚어볼 예정이고요. 문자 메시지 관련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감사 결과, 감사 과정에도 좀 논란이 있었고요.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과를 발표하는데 의견 없이 발표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감사 과정 그리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감사원의 이번 그 새 비교 공무원에 대한 뭐 감사 자체는 뭐 필요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이런 중요한 감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작하는 것이 맞는데 지난번 법사위 국감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해경의 지난 6월달에 해경 발표 뒤에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에 아침에 본인이 TV를 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욱해서 이렇게 감사를 시작했다는 네. 그러한 이 지금 감사의 시작점 자체가 통상적이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듯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뭐 상당히 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 아주 중요한 감사잖아요. 그런데 예. 제가 총리실 출입하면서 감사원도 같이 카바를 해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감사원을 카바를 했다, 출입을 했다. 출입을 예. 했다는 뜻인데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감사원 발표 같은 걸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감사에 대해서 이 감사 중간에 결과 발표를 한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 정치적 의도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중간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뜻은 감사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것이 상당히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수사 의뢰는 중간에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네. 그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식의 그런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있기까지 어떤 점에 가장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번 감사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이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물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이긴 한데 감사원이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건 아주 잘못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의 경우도 문자 논란 그거 적절치 않거든요. 네. 대통령실과 어쨌든 그 사안에 대해서 주고받았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감사원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헌법 그리고 감사원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구인데 예. 이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그런 민감한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대통령실은 이제 물어봤던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만 충분히 이제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 결과를 원래 이제 중간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네. 워낙 이제 이런 예가 없고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제 보도 자료로 대체했다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제 감사원이 이제 이 사안을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나무랄 수는 없다고 보긴 합니다만 이렇게 예민한 문제고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때 굳이 이렇게 빨리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지금 이른바 전 정권의 이제 있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또는 여권의 주장이 어느 게 맞는지는 아무리 봐도 예. 정황상 이쪽 말도 일리가 있는 거고 저쪽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각 진영이 내세우는 그 하나의 근거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입증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쪽 네. 똑같아요. 네. 그건 아무도 그건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야말로 이거 뭐 돌아가신 분만이 아는 사실이고 예. 결국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국 뭐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전 그래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했으니까 전 수사 의뢰도 글쎄 저도 그렇게 좀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수사를 이제 검찰이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한다면 수사 의뢰한 일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감사원이. 게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 논란의 중심에 섰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할 거고 또 조사를 한다면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이걸 검찰이 빨리 이제 결론을 내려서 뭐 기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이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이게 지금 이념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야말로 물론 실체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민생과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이건 무관하게 느껴져서 빨리 이거 검찰이 수사를 해라.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 보면 한 2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한 20명 정도를 이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서욱 전 장관은 소환 조사까지 받았고요. 이번에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가 어떤 검찰의 수사에 어떤 발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감사원은 일단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주 상세한 진술들을 받았고 그게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사의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도움되는 자료들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특히 어제 감사원에서 발표했던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몇 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검찰의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감사원에서 내놓았던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라는 이 증거가 예를 들면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져 있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산 지도선에서 근무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이 조끼에는 그러니까 이 구명조끼에는 그러니까 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유물을 갖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지도선에서 그러니까 없어진 부유물은 없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슬리퍼도 벗어두고 갔다고 하는데 지금 이대준 씨 그러니까 사망했던 공무원의 그러니까 지금 슬리퍼인지 아닌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또 지금 북한군과의 그 대화 과정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한 이 의사 표현일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감사 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또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한자가 새겨진 조끼는 가면 이 이대준 씨는 가면 과연 어떻게 확보를 했을까? 그렇잖아요. 한 번 더 나가면 그런 생각. 그렇죠.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아주 넓은 바다에서 그러면 이 조끼도 하나 본인이 구하고 확보를 하고 또 하나 부유물까지 확보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우연일치차나 그렇게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걸 보니까 지금 이대준 씨가 사실은 그 지금 아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가 새겨진 조끼, 구명조끼를 입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팔에 붕대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우리 군이 포착한 사실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다에 떨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붕대를 감았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지금 민감한 수역이기 때문에 그 수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배는 중국 어선들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대준 씨를 아마 중국 어선에서 구조를 했다가 거기서 그러면 예를 들면 치료를 받고 그러면 구명조끼까지 얻어 있고 그런데 왜 그럼 다시 또 바다로 내려갔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군 당국에서 그때 포착을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왜 가면 또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사실을 어제 그러면 감사원 중간 결과에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월북이 아닌 아주 구체적인 정황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이 특정 언론의 단독 보도 형태로 나타날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실체 자체가 파가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왕 시작된 그러니까 수사고 지금 뭐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지금 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 의혹은 반드시 해소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의문을 제기를 해주셨고요. 앞서 말씀을 해드린 대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이제 감사원이 그 서면 조사를 보냈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 논란이 됐었는데. 필요하다면 검찰이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서면 조사도 의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 동안 왜 정부가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 때문에 감사원이 서면조사서를 제출했던 네. 거였단 말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들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 전 대통령에게도 뭐 이거 선역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감사원 조사라는 게 전직 대통령한테 할 수 있어요.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검찰도 어쨌든 그야말로 이거는 밝히긴 밝혀야 돼요. 단지 밝히긴 밝혀야 되는데 밝혀진다 하더라도 상대방 진영이 이걸 받아들일 거냐. 예.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난다면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그 논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제 국방부가 여러 뭐 이제 그 첩보가 됐건 정보가 됐건 이제 민주당은 정보와 첩보를 구분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무엇이 됐건 간에 삭제한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뭔가 안보실이 개입해가지고 국가안보실이 개입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걸 좀 무마해라 뭐 이렇게도 느껴지기도 해요. 예. 또 반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증거를 볼 때는 얼룩할 수도 있겠다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네. 아무리 얘기를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 가정법에 근거한 것이고 네. 예. 그야말로 의미 없는 논쟁들이에요. 그건. 예. 그건 뭐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까 돌아가신 분만이 아는 거다 이거는 의사가 있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단지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 일을 처리했던 과정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게 적법했던 것이냐, 그게 성급하게 했냐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분이 월북 의사가 있냐 없냐를 발표했다 이런 것보다도 왜 그렇게 빨리 했느냐, 그동안 왜 국가는 뭘 했느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게 바로 직무유기나 이제 직권남용인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도 사실 법으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논란이 일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감사원이 이제 최종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이제 사법부로 넘어가고 이래야 되고 이 정치권도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안을 각자의 입장에서만 계속 주장하지 말라. 그건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민주당의 얘기가 맞게도 들리고 국민의 얘기가 또 일리가 있게 들리기도 해요. 근데 각자의 귀가 달리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각자의 그 관점에 따라서 정치권이 수많은 지금 민생 이슈가 많잖아요. 이거 말고도 지금 정치적 이슈 가지고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정치권이 감사원이 이제 수사를 했으니까 더 이상 여야의 지도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발언을 좀 자제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네. 예. 이 조선일보 기사를 아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취지는 북한군에 발견되기 전에 중국 어선에 먼저 발견이 됐었다는 예. 내용입니다. 이건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사실 서면 조사를 요청할 정도로 네. 중요한 부분으로 봤던 건데 이번에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빠졌어요. 빠졌죠. 예. 근데 뭐 저는 뭐 검찰 수사는 벌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시작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그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의사를 타진했을 때 무례하다고 하면서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감사원이 그러니까 지금 서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유족 측에서 감사원법 위반으로 문 전 대통령을 고발을 했거든요. 감사원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의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하고 난 바로 직후에 검찰이 이 지금 고발인, 즉 유족 측을 고발인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 이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는 착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감사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안보실 관계자를 비롯해서 뭐 서훈 실장 그리고 그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수사가 다 진행되고 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최종 지금 군 통수권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과정 자체에서 상당히 아마 검찰이 고민할 대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상당한 여론의 동향 이런 것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정된 코스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문 전 대통령이 아마도 최종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발표 관련해서는 앞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뒤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면서 가세현 측을 고소한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지난달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성접대 의혹의 이 사건의 핵심은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가 성관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성상납을 받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우회적으로나마 그 성상납이 있었다라고 인정한 그런 결과이잖아요. 법률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성접대 의혹 이 자체는 이제 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송치 안 했습니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공소시효가 끝나서 그런 것이고 무고 혐의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성상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대단히 불리해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검찰이 나중에 기소를 할 거 아니겠어요?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법원에 가서 무고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무고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렵고 어쨌든 간에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관계가 있었느냐를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경찰이 그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못한 상태에서 일단 우회적으로 성상납이 있었다고 인정한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 물증을 찾아내야 되겠죠. 만약에 찾아내지 못하면 기소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그래서 이 사안은 이 전 대표는 뭐 성상납이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제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라는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정치로 아주 불리해진 거예요. 좀 많이 불리해졌고 사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분란의 핵심은 결국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성상납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 왔던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전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적어도 중간 정도까지 온 거예요. 경찰이 그런 혐의를 가지고 무고 혐의를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직접적으로 성상납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는 결과란 말이죠. 이 부분은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물증을 확실하게 밝혀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경찰이 수사 내용을 다 공개하는 건 아니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윤리위로 좀 시선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윤리위가 또 징계를 할까요? 저는 뭐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변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그러니까 무고 혐의로 송치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무조건 기소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검찰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그 근거나 뭐 또 이 근거를 살펴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에는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인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 추가 징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말 그대로 당원 품위 유지 위반에 딱 해당되는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일종의 뭐랄까요, 자숙? 뭐 이러한 태도를 아마 또 이 지금 당에서는 보고 있지 않을까. 이 그저께인가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이준석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인이 자숙하고 좀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아마 당 차원에서 지켜보고 난 뒤에 상당히 나름대로 자숙하고 좀 반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론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약간 정치적 여유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관용을 베풀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해 보입니다. 오히려 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에 답보 상태 계속 보인다면 나중 일이니까 알 수 없어요. 총선까지 아직도 뭐 꽤 남았으니까. 근데 결국 이제 지금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전 대표가 과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어차피 뭐 당권에 도전 못하는 거니까. 근데 지지율이 오히려 낮아진다면 이 전 대표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높거나 이제 그 상승을 한다면 이 정부의 지지율이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거칠게 얘기해서. 근데 만약에 지지율이 낮아지거나 어떤 중도의 표심이 절실하다면 이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아까 제 말씀처럼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대로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 자력으로 지금 이제 보수 좀 이른바 그 지금 보수화되어 있는 국민의힘 자력으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다. 이 전 대표 필요 없죠.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이 건너왔어요. 양쪽이.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이 지도부, 이 주도 세력들과는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전 대표에게 남은 이제 마지막이라고까지 거칠게 얘기할 아니라 하더라도 현 정권의 여권의 지지율이 전 변수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향배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진행하게 될 텐데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뭐 당연히 중요할 테고 1심이 언제 나올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이 재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기간이 유동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상당한 또 파장이 예상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렇게 속도감 있게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1심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온 것은 2024년 4월 총선 이전에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칼자루는 당 지도부가 쥐는 거네요,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고 혐의로 송치를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아마 당원당규상 제 기억에 정확하지 않은데 기소를 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기소가 되면 징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 직장에서 학교도 그렇고 말이죠. 기소를 한 상태에서 징계 안 할 도리는 없어요. 모든 조직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이건 당연할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징계가 이제 1년이 더 연장돼서 2024년도 1월 8일까지가 당원권 정지예요. 여기서 또 다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거의 이제 그것도 마지막 기대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1월 8일이기 때문에 석 달이 남으니까 2024년도 4월 10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석 달이 남으니까 그동안 뭔가 상황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 징계를 한다면 뭐 탈당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죠. 그야말로. 나중에 모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리대로 한다면 지지율이 만약에 안 좋아져서 다시 입당을 시킨다.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고 탈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탈당을 권유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현재로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사면 초과다. 이 사법적인 여러 가지 잣대도 본인에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변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어쨌든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선두를 달렸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다시 한번 공유를 했더라고요.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좀 명확히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단정하기 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집권 초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하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여권의 인사 한 명을 꼽으라면 유승민 전 대표 아닐까요? 사실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반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지금 TK에서 지금 44.5%가 급증했다. 이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 정말 큰 정치적인 자산을 다시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TK라는 것이 지역이 사실 보수의 심장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정치를 했던 곳인데 거기서 사실은 배신자라는 프레임 때문에 사실 어떻게 정치적으로 축출당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새로운 다시 정치적 본향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배신자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 또 더 나아가서는 내에 대한 이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 자체가 역선택이 아니야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TK에서 그러니까 올랐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당대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나와서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이 여당이 한 몸으로 일치된 모습으로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상당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생길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2016년도에 당시 그 새누리당 여당의 대표이던 새누리당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밀었던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위 말하는 옥새 파동이라는 공천 파동 때문에 일당을 놓치면서 결국은 탄핵까지 가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표가 되고 나면 윤 대통령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키지 못하는 이상은 본인이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 변수 중에 하나로 꼽혔던 나경원 전 의원이요.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이 됐어요. 이게 장관급 자리더라고요. 그렇죠. 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었을 때 거기에 하마평이 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전당대회 교통정리라고 볼 수 있을지.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은 왜 이걸 수락을 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제 기용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장관급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자리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은 워낙 다선 의원에다가 여권의 중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위원장을 내정했다. 그래서 이제 뭐 본인 수락을 한 거잖아요. 지금 예. 수락 안 한다면 뭐 사실 여권하고 또 완전히 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수락 안 할 수가 없는 것일 것이고 단지 어떠한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 중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꾸준히 거론돼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건 출마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당권에 도전할 수 없는 거라서 이 부분은 지금 뭐 이른바 지금 그 내부에서 친윤이다 비윤이다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등 여러 가지 그 지금 친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래도 비윤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그 친윤 그룹들의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단일화란 단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표가 또 갈릴 수가 있다고요. 모든 선거는 표가 갈리면 지는 거니까 예. 아마 그래서 어떤 그 여권에서 그러한 생각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근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이걸 그렇다고 이제 거부하고 출마한다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현재 아무리 지도부의 아니 여권의 지지율이 낮아도 이제 임기 초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거절하게 된다면 각이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수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당 대표는 포기하고 일단 다음 총선만 일단 노린다 뭐 일단 뭐 정치라는 게 이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그 관문들이 있어서 당장 뭐 당권을 꼭 안 잡는다고 못 잡는다고 정치의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장관급이니까 받아들이고 또 다음 길 노리고 그래서 받아들인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지금 나전 의원의 생각을 알 수는 없죠. 아니 근데 저는 또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네. 저는 이게 나경원 저는 오늘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뭐 사유위원회 예. 부위원장 내정했을 때 아 이건 예비 카드다. 예비 윤 카드. 대통령의 히든 카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관급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나 전 의원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대우를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예.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자리가 상근 자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러니까 이 비상근 자리예요. 사실 예. 상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자리이기 예. 때문에 예를 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 전격 출마를 했다. 그럴 경우에 소위 말해서 친윤계 후보가 대적할 만한 후보가 패가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분명히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를 지금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 과연 용인을 할까요? 나름대로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누군가가 대항마로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예비해둔 카드가 아닐까. 그럼 차출 형태를 띠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커리어는 보태줄 수 있잖아요. 장관급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차하면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예비용으로 저는 발탁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간략하게 다루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환노위 국감에서 있었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이 연일 논란인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 하셨는데요. 여전히 강성 발언을 내뱉고 있고 노사정 대타협을 어떻게 시연하기에는 조금 너무 강성 발언이 많은 거 아닌가, 강성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 인상 배경 바탕을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입니다. 제도나 이론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70년대 말 80년대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관계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또 이런 서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하게 됐을까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노동운동가였죠. 김문수 지금 위원장 뭐 대단한 분이었죠.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80년대하고 지금 뭐 몇 년이 흘렀습니까? 40년이 흘렀는데 예. 아무튼 윤 대통령은 그러한 기준 가지고 이제 발탁을 했는데 김문수 위원장이 언제부턴가 극우 성향의 그 단체들하고 많이 잘 이렇게 결이 맞고 그리고 극단적인 발언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총살감이다.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김일성주의자다. 그런 게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김일성주의자다.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한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김일성주의자다, 뭐 총살감이다 이런 건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지성을 가진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이나 성향을 비판하는 건 하는 것이고 이걸 이렇게 김일성주의자다 이게 총선감이 요즘 가뜩이나 이념적인 공세가 양쪽이 심해졌어요. 근데 네. 지금 경사노위자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노동과 자본을 화해시킨 자리예요. 예. 가장 그 중요하게 그 양대 그 단체는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첨예하게 엇갈리는 건데 네. 이거를 화해하고 조정시키고 타협시키고 절충시키려면 본인의 의사적이 완전히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안 되는 거 예. 아니겠어요? 전 저런 점에서 너무 이거는 이게 인사가 너무 좀 이런 경사노위 위원장의 자리로서는 적절치 예. 못한 인사였던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네. 극우적으로. 예. 이런 점 때문에 그 발언도 그렇고. 예. 저분들은 글쎄요. 저는 뭐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경사노위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김문수 위원장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던 그런 전사 김문수가 아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부적절하다. 이 발언들이 말이죠.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목표하는 노동개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가? 과거 행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언행을 보면 저는 부족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적합한 인물이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군용기를 동원해 위협 비행에 나선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지정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까지 벌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거리는 700여 킬로미터, 고도는 5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이 같은 날 새벽 1시 20분쯤부터 5분여 동안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포병 사격 130여 발과 새벽 2시 57분쯤부터 10여 분 동안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포병 사격 4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이 무엇보다 안보에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약식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또 반드시 정치 공세와 또 대남 이 적화 통일을 위한 이런 사회적 심리 공세 이런 것들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군 장병 안보 관계자를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준비해갖고 온 삼축 체제라는 것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해졌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보고 삼축 체제는 유효한 방어 체계입니다. 심야에 감행된 북한의 연쇄 도발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강하게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습니다.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 대표인 육군소장 김성민 국방부 정책기획관 명의로 발송된 대북 전통문은 북한의 포사격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대북 경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은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022 호국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호국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우리 군의 야외 기동훈련으로 합참은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합동전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주야 실기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시와 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예상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 또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IMF 총재는 그럼에도 금리 인상을 멈추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각국 중앙은행에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8.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8.1%를 웃돌았습니다. 석 달 연속 상승률이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6% 올랐습니다. 지난달 6.3%보다 더 올라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어갔지만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연금을 42년 만에 최대폭인 8.7%나 인상하기로 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연준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금리를 올려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차 총회 연설에 나선 IMF 총재는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monetary policy puts a foot on the brakes, fiscal policy should not step on the accelerator because if it does, we are for a very dangerous ride.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여전히 높은 물가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연율로 따지면 지난 석 달간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으로 2분기 11%보다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물가를 잡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앨 거라며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하락세로 시작한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불안 요인을 떨쳐내진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폐와 왜곡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방침을 정하고 해경은 수사 결과를 끼워 맞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발표 핵심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런 월북 방침을 정했고 부처와 수사기관이 여기에 모든 걸 끼워 맞췄다 이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원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이 정치 보복에 돌격대인 양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부감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달 만에 해경과 국방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 다음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왕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하다가 발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둑감사입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감사위원회 대다수가 결과 발표를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꼼수를 써서 발표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절차도 무시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감사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일단 평가를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질문을 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 시간대별로 정리한 그래픽이 있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고 이대준 씨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던 게
9월 21일 낮 12시 51분이었고요. 안보실에서 피살과 소각 정황을 인지한 게 다음 날 밤 10시였습니다. 33시간이 지났을 때였는데 감사원은 이 사이에 왜 최초 상황평가 회의를 거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일방적으로 감사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짜집기한 발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피해자가 21일 날 실종이 된 겁니다. 예.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저희가 SI 첩보로 피해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건 그 다음 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피격에 이른 것은 22일 날 밤 시간이었습니다. SI 첩보에 대한 특징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로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첩보가 정보화되는 과정을 모르는 건데요. 우리가 북한 해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옆집 CCTV 들여다보듯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SI 첩보라는 고도의 정보 자산을 통해서 첩보를 입수하고 그 첩보가 정보화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감사원은 은폐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원은 그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려고 했더니 기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못 봤는데 실제로 이 지침에 따르더라도 당시 대응이 문제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대단히 안 좋은 사고입니다. 하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북한 해역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 점들을 무시하고 감사원은 일방적인 자료만 편집해서 짜집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그 시간대별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 피살 정황이 확인된 이후에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장관이 모인 게 확인이 됐는데 이게 구조에는 소극적이었고 수습을 위한 자리였다 이런 지적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피격 상황이 확인된 이후에 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공무원이 22일 날 저녁에 피격을 당하고 그러한 첩보를 입수한 것이 우리가 22일 날 자정경입니다. 그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안보실장은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뭐냐고 한다면 이 첩보가 제대로 된 첩보인 건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가 모여서 우리 SI 첩보가 맞는 거냐라고 토론을 벌이고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흩어져서 좀 더 이 첩보에 대한 신뢰성을 보강해보자.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자라고 헤어졌던 것이지 질문처럼 우리 공무원이 피격당한 사실을 알고 모였다라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사 용어로 첩보와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23일 날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30분 동안 관계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북한군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첩보가 과연 신뢰성 있는 첩보인지를 확인하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당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첩보들이 대단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첩보를 신뢰할 수 없다. 조금 더 보강하자라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네. 자, 이번엔 잦은 월북을 판단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23일 10시에 있었던 관계장관회의에서 잦은 월북으로 결론을 정했다고 봤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안보실 지시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걸 판단한 주체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인 건 맞습니까? 전혀 잘못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월북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것은 군에 의한 보고였습니다. 예. 우리 군이 월북으로 추정된다라는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군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네. 바로 SI 첩보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SI 첩보 수집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월북했다라는 정황들을 수집을 했고 그 내용을 안보실에 보고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당시에 월북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를 입었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서 월북으로 추정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북이라는 말을 최초에
보고했던 것은 바로 군이지 안보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원이 지적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사를 종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르는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오고 있었던 것이고요. 절대 성급하게 결론을 낸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대준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아무런 분석이 없었다고 하는데 추가 분석 없이 남한 구명조끼로 단정지어 분석을 했다라는 건데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감사원에 되묻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졌다는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하신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바로 아마 SI 첩보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예. 2020년 군에서 국회 국방이나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혀 없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감사원은 그 내용을 즉각 발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들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료,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구명조끼에 한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군에서 보고했던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신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동료 의원에 의하면 당시에 월북 추정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의 전직 군 출신 의원들께서도 이 사안은 월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동의했다라는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월북 추정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고 왜 2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입장을 180도 뒤집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내용이 그러한 것이 있다면 감사원은 자료를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모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이 명명백백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경청장이 자신은 안 본 걸로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를 해경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되묻었던 겁니다. 구명조끼는 당시 북한군에 의해서 소각되었다라고 SI 첩보 통해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있는 내용들을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해경이 언론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대응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내린 사람 그리고 해경에서 그 지침을 받은 사람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진상규명 TF에서 해경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해경이 답하였습니다. 단 어떤 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당시 조사와 관련해서 해경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느냐라고 저희가 되물었을 때 해경의 독자적인 책임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윤석열 정부 해경이 저희 민주당 진상규명 TF에게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 사안을 묻어두고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료만 짜집게 해서 발표하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의원님, 이제 감사원은 당시 국가안보실장 포함해서 부처와 기관 인사 20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당연히 해당되는 사안이 없으니까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저는 감사원이 검찰이 앞으로 벌어질 정치보복의 길을 깔아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법적인 행태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더욱더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번 감사 결과 발표 보셨을지 궁금하고 보셨다면 혹시 어떤 말씀 전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난번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의사를 밝혔을 때 대단히 무례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하게 은퇴하고 은퇴한 삶을 살고 계신 전직 대통령을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만히 있는 전직 대통령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물가, 환율, 주가 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왜 자꾸 정치 보복에 매달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건영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0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수사와 책임에는 어떤 예외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관련자들은 수사에 충실히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거지만 수사에 의뢰된 관련자들은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고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 이대준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된다는 모다모다 샴푸가 나온 이후 염색 샴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짓수도 많아지고 판매량도 크게 늘었는데 정작 당국의 안전성 검증은 진척이 없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모다모다 샴푸가 나온 뒤 염색 샴푸를 찾는 소비자가 늘자 대형 마트에는 전용 매대가 설치됐습니다.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되고 탈모까지 막아준다는 광고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집계 결과 올해 9월까지 염색 샴푸는 9만 개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4.5배가 됐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 파는 염색 샴푸는 지난해에는 모다모다 한 종이었는데 지금은 5종으로 늘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염색 샴푸는 총 35종에 이릅니다. 이 중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모다모다처럼 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 즉 THB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8개, 타르 색소가 들어간 샴푸는 12개, 기능성 연모제 성분이 들어간 게 12개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연모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염색 샴푸로 유통되는 제품도 있다고 소비자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탈모 기능성을 인정을 받고 연모 기능성에 대해서는 식약처 인정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광고라든가 또 홍보에서는 그 염색 기능, 연모 기능성을 강조해서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있는 THB 성분의 위해성 검증은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이후 7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직 검증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인데 모다모다 측과 식약처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전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모다모다 샴푸에 THB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 독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위해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주도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모다모다 측은 전문성 있는 과학자 단체에 검증을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위해성 논의는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데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는 염색 샴푸 시장. 더 늦기 전에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1월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 소환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승패를 가를 경합제에서는 공화당 후보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특위에 소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현지 시간 13일 청문회 직후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소환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다음 달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개 청문회였습니다. He is the one person at the center of the story of what happened on January 6th. So we want to hear from him. But our duty today is to our country and our children and our Constitution. We are obligated to seek answers directly from the man who set this all in motion.
하원 조사특위는 그동안 공개 청문회를 잇따라 열어 의회 난입 사태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깊이 개입한 정황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자신의 소환을 결정한 특위를 맹비난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특위는 완전히 망가졌으며 나라를 더 분열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간 선거에서 하원의 승패를 가를 경합지에서는 공화당 후보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CNN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 의향이 있는 경합지역 응답자의 48%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인 270투이는 민주당 207석, 공화당 217석, 경합 11석으로 538는 민주당 208석, 공화당 215석, 경합 12석으로 현재 판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고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은 하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5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깊어가는 가을 날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과 저녁으로는 날이 무척 쌀쌀하니까요. 환절기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2도, 대구 23도, 광주는 24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선선한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고요.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색이 짙어지면서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강원도 산들은 곳곳으로 알록달록한 단풍색으로 점점 물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산 정상부터 하나둘씩 가을 단풍 옷을 갈아입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단풍 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